있을 것은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입장에서 어떤 윤리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던 일군의 학자들을 이야기해요.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주의가 비판했던 것은 그 자유주의였어요. 그래서 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이 1980년대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좀 해 볼게요. 1970년대는 자유주의 세상이었습니다. 두 명의 걸출한 학자가 나오게 되죠. 롤스와 노직이었어요. 노직은 이제 자유지상주의적 입장이었고, 롤스는 우리가 얘기했던 정의론을 쓰게 되죠. 원래 이제 앞에 있었던 자유주의적 철학에서 롤스가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다 보니까 노직이 그에 대한 반발로서 이제 자유지상주의, 어떤 식으로든 평등을 하기 위한 국가의 간섭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서 나가게 됩니다. 이런 걸출한 철학자들의 논쟁으로 롤스와 자유지상주의자 간의 논쟁이 70년대를 지배했다고 한다면 80년대는 이 둘 모두에 대한 반발로서 이제 공동체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죠. 특히 1970년대 이후가 되면 1960년대, 70년대 현대사회가 발전하고 과학기술도 발전하게 되고 경제도 막 성장하게 되면서 개인주의가 만연하게 되죠. 자유에 대한 열망도 강해지게 되고요. 사상적으로는 자유주의가 지배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레이건이라든지 대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주로 많이 했던 것이 뭐냐면 노조 같은 경우를 어 세력을 약화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노조는 나름대로 이제 공동체성이 강하죠. 우리 직장, 우리 노동자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약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인 능력과 노력으로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공동체가 파괴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에 대한 비판으로서 이제 공동체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문을 연 것은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덕의 상실 After Virtue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쓰게 되는데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덕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이에요. 여기서 virtue 그 아르테라고 하는 말인데 어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의 덕은 뭐냐? 그럼 피아노 소리가 잘 나는 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어 탁월함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사회에서 어떠한 목적에 잘 맞는 피아노가 만들어진 그 목적에 잘 맞는 그러한 상태 이런 것들을 덕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그 사회에서 중요했던 가치들, 그 사회에서 인간으로서 지녀야 되는 미덕들, 뭐 절제라든지 용기라든지 뭐 즐거움을 향유한다든지 정의로운 마음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오로지 기계적인 법칙에 따라서 칸트의 정언 명령이라든지 놀스의 제일 원칙, 제1원칙이라고 하는 그런 법칙과 규칙에 따라서 윤리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죠. 자, 마이클 월저하고 그 뒤에 나온 마이클 샌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교과서 178페이지 왼쪽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학자로서 언급되는 사람이에요. 마이클 월저는 이제 정의와 다원적 평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이런 거였어요. 공동체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공동체 안에는 가치들, 사회적 재화들, 가치들이 있는데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 우리가 논의한 거죠. 안전과 복지, 돈과 상품, 공직, 힘든 노동, 자유시간 이런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각각 정의의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의 기준으로 나누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학자였어요. 그리고 뭐가 부정이냐, 정의가 아닌 게 뭐냐? 그러면은 돈으로 어 공직도 사고 자유시간도 사고 교육도 사고 사랑도 사고 어 이렇게 옆에 있는 영역으로 다른 영역 거를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부정이다 이렇게 본 거죠.
뭐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어 하나의 원칙, 기준, 정의의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마다 중요시하는 가치들이 다를 수 있다. 그 공동체에서 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마이클 샌델이 나오게 되죠. 마이클 샌델은 1982 년에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라고 하는 논문을 통해서 롤스를 비판하게 됩니다. 어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게 되면 이제 롤스 그 마이클 샌델이 롤스의 제자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책을 읽어 봤는데요. 공정하다고 하는 착각? 아니다. 왜 도덕인가? 거기 내용 보게 되면 이제 롤스가 아니 마이클 샌델이 옥스퍼드에서 박사를 받고 하버드 교수로 갔을 때 마이클 샌델한테 전화 받는 이야기를 이렇게 써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굉장히 롤스가 굉장히 겸손하게 "나를 모를 것이다."라는 뜻이 이제 RAUWL 뭐 S 롤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게 된다. 그렇지만 아무튼 뭐 스승을 비판하면서가 아니라 인제 마이클 샌들은 롤스의 어 자아 개념, 그 자아는 무슨 개념이냐면은 배지 무지의 베일에 있는 자아 개념을 비판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인간이 공동체적 맥락에서 존재하지 않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의 베일 우리 굉장히 감동받았잖아. 무지의 베일 속에서 공정한 원칙에 합의할 수가 있고 그런 아주 좋은 아이디어지만 그건 실현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 인간 자체가 포지션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무지의 베일 속에서 그런 원칙에 합의를 하겠냐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핵심적인 부분이었고 그 이후에도 인제 공정하자원 착 그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2010 년대 가장 많이 팔린 책이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면서 그래요. 그런데 비판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어떤 비판을 받냐면 아무리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어도 정의가 무엇인지 몰라요. 마이클 샌들은 됐다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잘하면서 뭐 공리주의도 비판하고 롤스도 비판하고 칸트도 비판하고 다 비판하는데 정작 자기가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막 받습니다. 요번에 이제 EBS에서 그레이트 마인드라고 해서 위대한 수업 시리즈 하죠. 이제 10월 달에 마이클 샌들 교수가 등판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EBS에서 옛날에 적이란 무엇인가 하버드대 강의 자체를 12강에 걸쳐서 올려놨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은 되게 똑똑해질 수 있어요. 되게 똑똑해질 수 있어요. 예. 이 마이클 샌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공동체주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마이클 샌들한테 "당신은 공동체주의냐?" 이렇게 물어보면 마이클 샌들은 "난 그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공동체주의에서는 다수주의 또는 전체주의의 느낌이 난다. 근데 공동체주의는 그런 의미의 공동체주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어 부인을 합니다. "차라리 나는 자유주의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제 마이클 샌들이라든지 이런 공동체주의가 얘기하는 공동체주의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과거사에 대한 사과 논쟁을 했었어요. 뭐 일본의 한국 점령에 대한 어떤 식민지에 대한 전쟁 범죄들 이런 것들 또 어 홀로코스트라든지 백인들의 흑인 노예에 대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과거사 논쟁을 통해서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사과하지 말자라고 하는 입장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거는 좀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어 우리가 하나의 역사적인 공동체라는 건 있는 것 같다. 그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뭐 물론 시대가 달라졌지만 같은 지역에서 같은 문화권 안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주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칸트나 롤스식의 어 무연고적 다라고 비판하거든요. 그 마이클 샌들이 무연고적 자라니 연고주의 그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었던 이유 때문에 무언가 더 친하게 느끼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연고적 자아라고 비판해요.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야. 그리고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콘트라스트의 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맥킨타이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이고 누군가의 사촌이거나 삼촌이다. 나는 이 도시 또는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조합 또는 저 집단 직업 집단의 구성원이다. 나는 이 친족에 속해 있고 저 부족에 속하며 이 민족에 속한다. 따라서 나에게 좋은 것은 이러한 역할들을 담당하는 누구에게나 좋아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뒷부분 뭐 "누구나에게 좋아야 한다." 이거에는 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내가 그러한 맥락에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공동체 자격 논쟁 어저께 했었죠. 이제 여대에 트랜스젠더가 들어갈 수 있느냐, 또 뭐 재난지원금을 해외에 있는 국민에게 지급해야 되느냐,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게 지급해야 되느냐, 이렇게 자격 논쟁에서 봤듯이 공동체 안에서는 어저께 선생님 목적이라는 말을 강조했었죠. 델로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목적에 따라서 가치, 자격, 영예를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 판단해야 되는 영역이 되게 많아요. 복잡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쟁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치? 이것을 롤스식의 무지의 베일 속에 있는 차등의 원칙으로 해결한다면 맨날 맨날 다 주는 거죠. 맨날 다 주는 거. 근데 차등의 원칙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최소 수혜자가 최대 혜택에 돌아갈 수 있는 불평등을 용인한다는 것이지 뭐 무조건 다 뭐 최소 수혜자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다 주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할 일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가치 중립을 주장하게 됩니다. 판단하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판단하게 되면 개인의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판단하지 마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좋은 걸로 시작했어요. 관용이었죠. "너는 그렇게 생각해. 괜찮아. 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아. 하지만 난 널 인정해, 존중해.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하는 거 너도 존중해 줘." 이런 관용으로 시작을 했지만 점차 어떤 경우에는 무관심. 네가 하든지 말든지 나랑 상관없어. 무책임. 복잡한 거에 나 껴들기 쉽지 않아. 머리 아파. 괜히 쌈박질 불편해. 어 그다음에 인정하지 않아. 어 쳐다보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뒤에서 수구수구수구수구 이렇게 뒷담화하고 혐오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혐오도 표현의 자유지 이런 식의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것들은 좀 정부가 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대와 트랜스젠더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인권위원회에서는 어느 식으로든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이런 지속적인 사회적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인제 정부가 직접 가치 이런 것들을 판단해 줘야 된다고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마이크 샌들이 12 강에서 11 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 예를 들고 있는 것은 동성애자들 결혼 합법화에 대한 얘기예요. 뭐 낙태 이런 것들. 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유 뭐 내가 뭐 동성애자가 아닌데 상관없어." 이건 이제 자유주의자적 관점인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된다는 입장이죠. 자, 두 번째 봅시다. 공동체와 구성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에서는 의무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보편적 의무고 하나는 선택에 따른 의무예요.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목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을 이용해 먹거나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거나 안 되는 거죠. 예. 그건 보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택에 따른 의무. 내가 돈을 주었으면 상대방은 나한테 물건을 줘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지. 나는 돈을 줬으면은 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이러한 개인의 자유에 따른 선택에 따른 의무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 공동체에서 "너 이거 해."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공동체주의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두 아이 중에서 한 명은 내 아이고 한 명은 내 아이가 아니야. 그랬을 때 내 아이를 먼저 구하고, 뭐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내 아이를 구하느냐 다른 아이를 구하지 못해서 그 아이가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비록 보편적 의무, 인간을 구해야 되는 의무로부터 벗어났지만 그것은 공동체,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아프간에 있는 탈레반으로부터 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모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구하는 것은 정의롭다는 거죠. 이것은 보편적 의무에 앞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마이클 샌들 교수의 예이죠. 적에게 점령당한 내가 살던 마을, 그래서 적군을 없애야 돼. 우리 마을 사람들 마을을 폭격함으로써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그것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라는 거죠. 그 안에 살고 있었던 나의 기억들, 나와 친분을 맺고 있었던 사람들, 나와의 친족 집단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명령을 들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정, 이해가 되죠. 근데 칸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윤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냐면 부모가 적에게 쫓기더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대로 말을 해줘야 되냐? 칸트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말하지 말아라. 침묵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렇지만 공동체주의에서는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칸트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결과가, 네가 거짓말을 얘기했을 때 어, 부모가 안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보장이 있느냐. 그 결과에 따르지 말아라. 이제 공리주의에 대한 반대죠. 그런 입장인데 어, 공동체주의는 분명히 부모를 돕는 것이, 비록 부모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돕는 것이 윤리적이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되게 이제 좀 비판도 많이 받고, 이제 마이클 샌들이 좀 뭐랄까 너무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정의란 무엇인가 11강 11강 마지막 부분이야. 11강 마지막 부분 EBS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보편윤리와 공동체에 대한 의무에 대한 논쟁인데,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학 시험을 보는데 룸메이트가 부정행위를 목격했다면 자기는 고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고발을 하겠습니까? 룸메이트가 이제 친한 친구지. 룸메이트가 나쁜 행동을 했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냐?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고발하지 않겠다. 이 사람의 입장에 동의한다. 밑에 있는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시작. 고발하지 않겠다. 3명? 많이 봤네. 예. 8명? 예, 8명. 아, 그래요. 꽤 많네요. 아, 그렇군요. 우리도 꽤 많네. 하버드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면서 마이클 샌들을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어요. 이렇게 손을 듭니다. 예. 그래서 음, 나는 좀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더 어떤 보편 윤리라든지 어떤 윤리적 의무에 따른 윤리 법칙 이런 거에 따르는 것에 좀 더 익숙한, 나 같은 경우는 좀 놀랬거든요. 나는 아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너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이런 어떤 식으로 너 책임지는 게 맞을 것 같아. 이를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거부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는 손절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개인주의적으로 알고 있었던 미국 사회의 학생들이, 그 엘리트 집단 학생들이 저렇게 생각하는 거에서 저는 좀 놀랬거든요. 음. 어떤 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죠. 하지만 이러한 입장, 이러했을 때는 공동체 안에서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자, 그 다음에
어 공동체마다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가치, 미덕, 정의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대주의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상대주의적으로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 그러한 공동체 가치는 어떠한 삶이 좋은 삶인지를 알려준다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 만약에 우리가 온라인 수업,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과 같이 봤을 가능성이 큰데, 아주 오래전에 나온 다큐멘터리예요. 최후의 제국이라고 하는 SBS 다큐인데요. 여기서 인제 남태평양에 있는 어떤 이누타 섬인가요? 거기에 있는 부족들이 아로파라고 하는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같이 농사를 짓기도 하고 같이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를 잡으면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정마다 다 같이 나눠 주고, 그러면서 인제 공동체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로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랑이라는 뜻이라 합니다.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300년 전에 엄청나게 전쟁이 있어 가지고선 남자 4 명을 제외한 모든 남자들이 죽을 만큼의 커다란 전쟁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는 '부족이 공멸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같이 나누고 돕고, 그다음에 거친 자연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아로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 삶이고 훌륭한 행동인 거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좋지만 그렇게 막, 그 선생님 아들도 이렇게 되게 이렇게 지금 친절한 편이거든요. 잘 나누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너 그렇게 착하게만 하면 안 돼."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선 당연하게 좋은 미덕이 또 사회적마다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인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는데, 문화인류학은 이제 그 지금의 원주민들을 이렇게 연구함으로써 그 사회의 원래 모습이 무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요. 1930 년대 이제 기독교가, 개신교가, 크리스트교가 이제 아프리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부시맨들은 크리스마스를 어 기리는, 크리스마스 때 같이 음식을 나누고 이러한 문화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문화 인류학자가 엄청나게 큰 소를 선물한 거야, 부족에. 그래서 "다 같이 나눠 먹자."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마다 돌아오면서 놀리는 거죠. "이렇게 삐쩍마르고 먹을 거 없는 걸 어디서 찾았냐. 이거 갖고 누구를 먹이려고 하느냐. 이거 잡았다가 사람들끼리 서로 먹겠다 싸움이 나 가지고 전쟁이 나타나면 어떡할 거냐." 엄청 불안한 거예요, 이 문화인류학자가. 그래서 인제 당일이 됐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아 먹을 게 없네. 이거 어떻게 이걸 갖다 먹어." 그러면서 너무나도 배불리 다 먹고 싸가고 막 이랬던 거야. 근데 너무 황당했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네가 교만해질까 봐 그랬다. 네가 큰 황소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되고, 그러면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낮춰 보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뛰어난 능력으로 큰 짐승을 잡으면 먹을 것도 없는 거 그걸 어떻게 잡았냐. 그걸 잡을 필요도 없는 거 뭐하러 잡았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교만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겸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미덕인 거죠. 우리는 너무 겸손만 하면 어때?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위축되어 보이고 이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마다 사회적마다 다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주의는 옳은 것은 가르쳐 주죠, 옳다는 것은. 그렇지만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거야? 정한 명령에 따르는 거. 1-2 원칙에 맞춰 사는 거. 그러니까 하지만 왜 옳게 살아야 하는지, 좋은 삶이 무엇인지,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고 공동체주의는 비판을 합니다. 마지막, 어 공동체주의에서는 정의가 무엇인지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그 법칙을 잘 못 만들어 요. 그래서 마이클 샌들이 욕을 먹는 거야. 어 그래서 마이클 샌들 책 저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반복해서 읽고 EBS 강의도 반복해서 듣고 정의가 뭔지 모르겠어. 마이클 샌들이 얘기하는 정의가.
마지막에 마르크스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크라테스식일 수밖에 없다. 소크라테스 문답법 이렇게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저작을 읽어보게 되면 정의가 뭡니까 얘기하면은 계속 대꾸만 하지 정의가 뭔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결국 그럴 수밖에 없다.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거야. 자, 공동체를 통해서 인간은 덕을 습관을 통해서 키울 수가 있고 최고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우선 앞에서 배웠던 우리 행복에 대해서 배웠었잖아. 행복. 기억나시죠? 행복은 궁극적인 목적이라 그랬어. 궁극적인 목적. 다시 말해서 너 왜 대학 갈래? 너 대학 가서 돈 벌어서 뭐 할래? 기업 가서 뭐 할래?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우리 끝에 갈 수 있는 게 최고선 행복이었잖아. 이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덕. 아까 얘기했던 피아노의 덕은 소리가 잘 나는 거잖아. 그럼 인간의 덕은 뭐냐는 거야. 인간의 덕은. 그 인간의 덕은 언어와 이성을 잘 쓰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식물과 동물이 갖고 있지 않는 유일한 인간의 특징이 언어와 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건데 이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공동체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혼자 책을 읽을 수 있고 혼자 글을 쓸 수 있고 강의를 들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한쪽이 치우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왜 모든 수업을 하냐, 또는 여러분들 교원평가 보게 되니까 모든 수업 너무 힘들어요. 그냥 강의 선생님 수업해 주세요. 교과서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많지만 그걸로서는 우리가 최고의 선,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동체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예요.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고, 정치가 목적, 우리 텔로스라고 얘기했던, 우리가 재난지원금의 목적이 뭐냐, 여대에 설립 목적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럼 정치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 구성원들이 최고선, 행복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얘기한 거. 그것은 복지 제도를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유 능력, 언어와 이성을 가장 개발시켜주고 남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겸손함과 용기와 절제와 이런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업, 토론 수업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모든 편성 방법이 결정돼야 되는 거죠. 공동체주의에서는. 그것이 정의라는 거죠. 자,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스 정치인이야. 아테네 정치인이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들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공적인 사안에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아테네 시민에 대한 찬사예요. 그러니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들의 전사자들을 기리는 추모식에서 했던 추도사인데, 공직자도 사생활에 최선을 다하지만 자신의 사업에 몰두해 있는 사람도 공공의 사안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강점입니다. 우리는 공공의 사안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여유 있는 사람이라 하지 않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책을 결정할 때 필수 불가결한 비판을 하고 토론 과정을 거쳐 현명한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아테네인들이 갖고 있었던 공동체에 대한, 그다음에 그 미덕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공동체주의 정의관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전체주의 아니야? 그럼 개인은 공동체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공동체에서 결정해야 되는 그 어렵고 복잡한 거 결국 뭘로 결정해? 다수결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개인의 생각을 억압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보수주의 아니야? 그 사회의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게 되면 그걸 따라야 되니까 보수주의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상대주의 아니야? 어, 그러면은 뭐 사회마다 다 다르게 되면 정의라는 것은 없는 건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공동체주의자들은 하나같이 다 응,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그렇게 보이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렇게 악용되기도 쉽고, 실제로 2000년대 이후에는 1990년
1990년대 이후 2000년 이후에는 신보수주의와 이 공동체주의는 결합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교과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9페이지 보게 되면 자신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연대의식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인 봉사와 희생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본다. 마치 나를 포기하고 공동체가 더 우선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 구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지 내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까딱 잘못하면 뭘로 가는 거야? 전체주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주의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쓴 저자가 그런 의미에서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읽힐 가능성은 저는 있다 봅니다. 자, 신보수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신보수주의는 자유지상주의에 좋은 거 뭐가 있을까요? 개인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간섭하면 안 돼. 소유권의 절대 원칙 요걸 가져와요. 그 다음에 공동체 중에서 전통을 가져오게 돼요. 윗사람한테 복종해야 되고 종교적인 가르침에 따라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사상이라든지 그런 그 어떤 평등 더 나누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죠. 그것을 결합시켜서 절묘하게 결합시켜서 하나의 정치 세력화 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미국의 트럼프 현상들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롤스로부터 무엇을 배울까 영상 만든 것처럼 공동체주로부터 무엇을 배울까 곰곰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뭐가 정의라는 것보다는 우리는 공동체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의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인간의 최고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성을 통해서 사유를 잘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미덕을 함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정치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정치야? 가족이면 안 돼? 가족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커다란 공동체 구성원의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본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유하는 시민들이 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은 빈 공간을 누가 차지하냐면 근본주의 종교주의자들이 차지하게 돼요. 이슬람 근본주의, 기신교 근본주의자들. 말이 안 통하죠. 그다음에 교조주의, 공산주의라든지 극단주의자들, 극우, 극좌세력 이런 사람들, 혐오주의, 싫어.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세상은 결코 행복한 세상이 아닌 거죠. 자, 한나 알렌트라고 하는 여성 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성 철학자라고 하는 말은 잘못 말한 거예요. 그냥 철학자이시죠. 여성이란 말을 붙일 필요가 없죠. 하이데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실존 철학자하고 좀 사귀기도 했었고 또 하이데거가 나치에 복역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나 알렌트가 실망한 부분도 있었고 했다가 이제 유태인이었어요. 미국으로 또 오게 됩니다. 그는 어, 그 독일 전범들의 재판 과정을 꾸준히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그들은 악마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평범한 가장들이었고 상사의 명령에 잘 따르는 능력 있는 직원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어, 평범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런 악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됐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악의 평범성이에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고 예, 악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질문은 다음 시간에 받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